전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네, 용인 남자 현근택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허유로 아나운서입니다. 먼저 김준우 변호사님, 네, 결선 끝에 정의당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됐네요. 네, 생각보다 좀 박빙의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심상정 후보가 이제 이정미 후보를 이제 이겼는데 사실은 이제 다자구도일 때 결선 투표를 간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이채로운 건 아니거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좀 기억하실 만한 거는 심상정, 노회찬, 조성주 세 명이 이제 당 대표 경선을 나섰을 때였는데 그때도 결선을 갔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4자 구도였기 때문에 결선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구도였는데요. 결선에서는 무난히 심상정 후보가 이기지 않겠냐라고 그렇죠. 봤는데 좀 생각보다 적은 차이가 나서 이제 조금 당내에서 변화에 대한 갈망이 적지 않은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본선 경쟁력 면에서 여전히 심상정 대표가 좀 더 낫지 않나 예.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번 대선에 심상정 후보가 상당히 또 관심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이게 지난 대선에 6.17%를 득표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 포인트 차면은 아마 이번 대선은 정말 51대 49 싸움이 될 거다라는 관측이 아주 지배적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캐스팅 보트의 역할 뭐 아니면은 큰 변수의 또 하나 만약에 완주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또 여야 간의 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정의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도 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분들은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현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단일화를 해주시길 바랄 거고. 근데 지금 뭐 약간 민감한 때니까 뭐 최종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재명 후보와는 좀 공통분모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동 문제라든지 약간 이런 그렇죠. 부분이 약간 있어서. 그래도 진보 개혁적으로 스탠스를 취해왔고 네. 또 뭐 저희 이재명 후보 쪽에도 옛날에 뭐 진보 정당에 있던 분들이 조금 있고 서로 교집합이 있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제 심상정 의원이 지금 네 번째 출마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본선 간 거는 두 번째지만, 근데 이제 정의당도 뭔가 대안을 찾을 때가 됐단 말이죠. 뭐 물론 뭐 심상정 의원이 훌륭하신 분이지만 또 나왔냐 이 얘기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이정미 의원이 이번에 조금 많은 득표를 하신 이유가 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보면은 심상정 후보가 완주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하고 그러길 바라는 거죠. 뭐. 그래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들켰어요? 딱 보니까 익히던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민주당과의 유대감, 정서적인 동질감, 이것은 좀 예전과는 다르다라고 보여지고 정책 연대도 솔직히 물 건넌 것 같아요. 정책적인 차이점이 많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폭주를 하면서 상당히 무시를 많이 당했거든요. 예.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아니고 정서적인 유대감도 없고 그렇다면 계속해서 완주해서 본인들의 당의 뭐 생명력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을까. 그것을 심상정 후보가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좀 정서적인 연대와 관련한 부분은 지난 총선 때 아무래도 연동형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당시 정의당 쪽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사실. 못 믿겠다 민주당. 뭐. 다시 보자 민주당. 그 얘기는 충분히 뭐 나올 수 있는 그럼요. 얘기인 것 네. 같고요. 예, 천 변호사님. 네, 저도 아마 완주하실 것 같은데 완주하더라도 득표는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난번에 6% 이상 득표하셨던 거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 비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개혁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이 정의당에 좀 힘을 실어주자라는 네네. 여유가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51대 49 국면으로 가게 되면 정의당 지지자들도 일단은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고 보자라는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시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고 또 지금 상황에서 완주 안 하고 단일화를 하는 것이 또 민주당 이중대 이미지를 씌우는데 문제는 민주당 이중대가 이미 있어요. 그렇죠. 열린민주당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일화를 해버리게 되면 정말 정의당이라는 당의 존폐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완주는 할 것이고 다만 득표율 자체는 매우 떨어질 거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희망사항 얘기하는데요. 희망사항인 것 같은데 안 되길 바라는. 열린민주당과는 당연히 통합을 해야 되겠죠. 통합을 할 것 같고요. 정의당과는 항상 민주당이 생각해왔던 게 잘 안 됐어요. 그동안 안 되는데
정책 연대라는 게 항상 가능해요. 예. 예를 들어 정의당이 할 수 있는 뭐 환경 쪽이라든지 노동 쪽이라든지 이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총선 때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게 1대1 구도로 가서 1, 2% 싸움 됐을 때는 저는 뭐 심상정 후보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다 다른 민주개혁 진영들이 힘을 다 합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제가 요거 마지막으로 정리할 네, 시간 드릴게요. 네, 세 가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의당은 계속 고민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 독일 녹색당처럼 소수 정당으로서 뭐 3인당이나 이런 당과 연정을 통해서 자신의 지지를 확장하는 길을 걸을 것이냐, 아니면 예전에 영국에서는 노동당이 성장할 때 자유당을 쳐부순 거지 보수당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과 완전히 대립점을 가면서 성장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이 늘 있어요. 예. 요거에 대해서는 이번 대권 주자 경선에서도 명확히 밝혀진 것 같진 않아요. 네, 그게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현실에서 안철수 후보랑은 좀 다른 게,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국민의당은 안철수 사당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뭐 개인의 의견입니다. 네, 제 예. 개인 의견입니다. 근데 심상정의 당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거기는 이제 조금 더 이념 노선에 근거한 당이기 때문에 예. 심상정 후보 자체 뭐 무슨 개인적 안위를 위해서 뭔가 선택이 바뀔 수는 없어요. 당내에서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어떤 길을 택하든 벌어질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는 네네. 거고요. 세 번째는 구체적인 조건과 관련된 것인데,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결자 해지를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잘해보자. 예. 이런 어음으로는 뭐 당 내외에서 아무도 동의를 그렇죠. 못 할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당선되면 잘해줄게. 이런 걸로는 전혀 될 수가 없거든요. 정말 그 부실어움이 되게 딱 좋은 이야기네요. 그래서 구체적인 현찰이 뭐냐? 민주당은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사과하는 거 말고 예. 뭘 줄 수 있는데, 선거법은 언제 어떻게 바꿀 건데,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비례성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데 라는 구체적인 이야기 없으면 과연 정의당이 당 내에서 이 분야를 뚫고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네네네. 회의적인 거죠. 예. 잠깐 좀 짧게. 예, 김준호 변호사님 뭐 거래 얘기하셨는데 거래하지 마세요. 민주당 뭐 연대라고 했지 무슨 거래라 그랬지 뭘. 뭐 해줄 수 있는 데가 거래지, 그게 무슨 연대입니까? 거래. 그러니까 민주당 믿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근택 변호사님께서 희망사항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희망사항은 변진섭이나 노영심이지 저희가 아니다. 이거 못 쓰겠다 이거. 이게 어떡하지? 아시네요. 하지만 너무 오래된 준비하셨는데 이거 너무 오래된 거 준비하셨네요. 갑자기 생각나서 예. 아니 근데 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어요. 정의당이나 민주당 했던 그 오래된,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분들은 다 같이 했던 분들이에요. 뭔가를 같이 했던 같이 한 분들이다. 사람들의 뒤통수를 그렇게 아니, 칩니까? 그거를- 민주당이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적인 맥락이 있어서 아니 근데 그런 사실 해결이 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뭐 동의 아마 하실 텐데, 사실 그동안 직접 투표를 해야 될 때는 민주당을 찍는 분들도 비례에서는 정의당 찍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총선에 민주당 그러죠. 지지자 중에 네. 총선이라든지 이럴 네. 때. 근데 사실 지난 총선 때는 그게 상당히 많이 줄어들면서 정의당 입장에서도 근데 좀 꼭 위기가 그렇지 있었지 않은 않았나. 게, 예. 지지난 총선에 비해서 지난 총선 때 정의당의 비례대표 당선자 숫자는 늘었어요. 한 명 더. 예. 네, 절대 숫자는 늘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민주당 이제 민주당 다시 찍을 거야 해서 그럼 열린민주당 찍을 거야 했는데, 열린민주당보다 비례대표 의원이 정의당이 많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민주당 옛날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보면 20, 30대 여성에서 확실히 다른 세대보다 훨씬 심상정 후보의 지지 구간이나 지지도가 강도가 높게 나옵니다. 예. 민주당을 안 찍고 선거를 안 했던 사람이 새로 치면서 정의당이나 심상정부터 찍었던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매니아층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대별로 인식하는 네네. 자신의 주변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보는 거지.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조금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면이 있어서 그렇게 가볍게 옛날에는 민주노동당 키워줘야 된다고 찍어줬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변했어. 초심을 잃었어. 나 다시 민주당 찍을 거야. 근데 표는 왜 그럼 정의당 표가 늘어났느냐에 예.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 거죠. 네, 저는 그게 약간 오히려 편향된 분석과 평론이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예. 일단은 정의당의 심상정 대선 후보도 저희가 또 기획이 되는 대로 한번 모실 수 있으면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고 제가 어제 전화 드렸습니다. 요청드렸어요. 오. 아, 네. 잘하셨습니다. 사실 예. 이재영 작가님이 전화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좋습니다. 뭐 또 기회가 되면 그래서 모시고 또 나오신다는 이야기 네, 나눌 수 나오겠어요? 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어제 이제 주로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야권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얘기가 생각보다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빨리 길게 광고 듣고 하면 와서 이야기 나눠보죠. 더 길게 해야죠.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정치인싸입니다. 장성철 교수님. 네, 예, 왜 그러셨습니까? 저는 제 느낌대로 제가 판단한 대로 제 페이스북에다 쓰는 거를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7차 TV 토론을 보고 이제 어제 한 거는 8차인데 예. 7차 그제 한 TV 거? 토론을 네. 보고 야 이건 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7번까지 했으면 뭐 정책적으로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늘었어야 되는데 네네. 제가 받은 느낌은 도덕적이고 정책적인 다른 후보들의 공세에 무척 많이 윤석열 후보가 헤매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의 말실수도 덧붙여져 가지고 아니 지금 야당의 지지율 1위 후보인데 저 정도의 실력과 도덕성을 갖고 본선에 가서 이재명 후보를 상대할 수 있을까? 저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이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과연 우리 1등 후보 윤석열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더 잘 준비하셔야 된다. 이게 뭐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윤석열 후보는 역시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런 글을 SNS에 올리신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또 상당히 또 기사도 좀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엊그저께 드디어 우리 장성철 교수님한테 패친을 신청을 했는데 아. 아직 수락은 안 하신 거예요. 몰라요. 워낙 많이 들어올 테니까. 그런데 지금 뭐 그 얘기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상당히 조금 정말 많은 변화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특히 공보 라인을 크게 많이 정리를 하고 또 주호영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뭐 삼고초려를 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좀 나왔는데요. 그 부분도 약간 뭐라고 하셨어요, 주호영 의원. 또 저예요? 관련해서는. 예. 그러니까 주호영 이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 하셨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다음에 또 비대위원장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같이 당대표 출마도 하셨어요. 국민의힘에 몇 명 남지 않은 중진 의원이에요. 이분의 역할은요. 어떤 특정 캠프에 몸을 담는 게 아니라 예. 경선 후에 벌어질 갈등을 조정하는 어른과 같은 역할을 했어야 해요. 아니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껄끄러운 상대가 윤석열 후보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분은 홍준표 후보랑은 좀 악연이 있죠. 옛날 동아은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홍준표 후보가 수사하고 바로 구속시켰기 때문에 네. 청취자 중에 동아은행은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을 노태우 거예요. 정권 시절에 진짜 없어진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분이 좀 실망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특정 캠프에 몸을 담가서 네네네. 어떠한 부귀 영화를 누리시려고 그랬을까? 음. 당보다는 진영보다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저런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비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근데 일단 주호영 의원이 지역구가 TK잖아요. 수성구.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분석도 좀 나왔고, 특히 공보 라인 저희도 한번 출연도 하셨었죠. 윤희석 대변인도 이제 공보 특보로 자리를 좀 옮기고, 김용남, 이두화, 윤희석 대변인은 공보 특보, 그리고 이상록 대변인은 홍보 특보. 이제 그동안 계속 활동했던 김병민 대변인, 그분도 이제 저희 정치인사에도 출연을 하셨었는데, 김병민 대변인 단독 체제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약간 좀 뭐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있었다는 걸 좀 인정하는 인사 아니냐, 먼저 이런 의견들도 좀 있는데, 전반적으로 캠프의 인사와 또 이 주호영 의원 선대위원장 어떻게 보시는 천 변호사님? 네, 우선 방금 장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하셨다고 한 거는 조금 팩트가 다르고요. 네. 제가 그때 전환 시기에 그 권한대행 비슷하게 하신 그러니까 거죠. 비대위원장 권한대. 아 그래요? 아무튼 일단 권한대행이었다는 네. 거를 제가 잠깐 바로 잡고 그 방금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TK 지역의 표심이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론조사마다 좀 많이 다릅니다만 많이 흔들린다는 건 홍준표 의원 쪽으로 많이 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TK 특히 50대 60대는 거의 난공불락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 어떤 악재가 터져도 무조건 윤석열이다. 거의 그런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여론조사상의 변화가 보이려고 하는, 그리고 예. 뭔가 물밑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호영 의원이 거의 뭐 대구에서는 뭐 TK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지역을 잘 다져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음. 그런 견제하려는 심리는 당연히 있을 거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실제로는 장제원 의원도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캠프를 좀 틀어질 사람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역할을 할 사람이 이제 필요한 거고 김종인 위원장이 빨리 합류하셔서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5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을 모셔온 것 같다. 그래서 뭐 이거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삼고초려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그 공보 라인을 정비한 부분은 저도 이거 기대를 많이 하고 뭐 왜 이렇게 했을까 봤는데요. 제가 또 최재형 캠프에 몸담았었고 캠프 해체를 한번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예. 사실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김용남, 이두화, 윤희석 그 대변인분들을 공보특보로 내렸는데 무슨 예. 변화가 있나 해서 봤는데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여전히 방송 많이 나오시고요. 방송에서 예. 자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들을 공보특보로 내리고 대외적인 언론 대응을 전부 다 김병민 대변인 1인만 하세요라고 했다면은 그렇죠. 채널의 일원화를 하겠다는 의도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그랬다면은 이게 뭔가 예. 실질적인 의미가 있구나 했을 텐데. 아 그런데 실제로 아직 저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 네, 그렇지 않고 뭐 김근식 전략실장님인가요? 네, 그분도 그렇죠. 나오셔가지고 하고 언론 창구가 단일화된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는 책임만 약간 낮추는 정도. 예. 대변인은 아니다라는 어. 정도로 한 것 같은데 그게 그래요. 국민들한테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네. 공보특보 체제로 전환한 거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예, 이걸 예. 주심 있게 봤는데 왜냐하면 어디나 이제 이런 일을 겪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뭐 대변인 엄청 많이 늘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김용남 의원이 지난번에 여기 나와가지고 이제 손가락만 씻는다 이런 발언 얘기하면서 좀 머리 됐잖아요. 그러니까 윤희석 대변인도 잘하시는데 또 어젠도 보니까 무슨 아니 왜 지금 판결하냐 이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사람들이 다들 아니, 재판을 제기한 사람이 그냥 취하면 되지 왜 그저께, 판결하냐 그저께. 예, 네, 이런 얘기 그저께. 들어서 약간 말실수는 한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렇다 해도 보통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있으면 이분들을 뭐 방송에 그럼 좀 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대변인을 이렇게 바꾸진 않아요. 네네. 다른 분들을 넣죠. 그래서 약간 희석시키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뭐 논평에 안 나가거나 방송에 안 나가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직을 이렇게 뭐 이게 꼭 어느 게 높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특보는 좀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대변인은 아무래도 공식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런데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 신상 필벌이라는 게 조금 확실하구나. 캠프라는 거는 대변인 10명 네네.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당 대변인이야 뭐 4명 5명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문책성이 좀 확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약간 좀 캠프도 들어요. 검찰 조직처럼.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아이, 뭐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장재원 그때 그 실장도 문제 생겼을 때도 또 감싸주고 하고 했는데 뭐 신상 필벌까지 갈 건 아니고요. 근데 저도 생각이 윤희석 대변인이 좀 문제가 있었다면 윤희석 대변인을 좀 희석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럼 자리 옮긴 게 어쨌든 문책성은 천 변호사님은 아니라고 보고. 문책성도 조금은 있겠죠. 네, 조금은 있을 텐데 사실은 대변인을 사실 공보특보로 내리는 게 그러면 무슨 일단 큰 그 의미가 얘기를 좀 있나 해볼까요? 싶어요. 네. 그 사실 이번에 조금 말이 나왔던 게 그 위장 당원 발언이 좀 있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위장 당원이 많이 늘어버렸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이준석 대표 이후로 젊은 층 유입이 상당히 많이 된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 나머지 후보들이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캠프 실무자에게 분석을 똑바로 하라. 뭐 이런 질책을 했다는 얘기도 좀 들려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캠프 내에서도 아니 자기가 말 실수해놓고 오히려 캠프에서 실무 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혼내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불만 섞인 이야기도 좀 나왔다 이런 얘기들도 좀 들리던데. 저도 그래서 들어봤는데요. 네네. 저도 뭐 많은 분들한테 듣는 게 아니까 누군가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이런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가입을 했다라는 걸 보여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를 잘 모르잖아요. 정치를 아시는 분들은 뭐 그 몇 명이나 되겠어요. 10만 명, 20만 명 들어온 것 중에 뭐 한 200명이니까 문제 없습니다. 이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분은 그걸 받아들인 거, 그분 검사잖아요. 네네. 검사들은요 어떤 자료를 딱 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게 무슨 범죄인가? 이게 뭐 법에 걸리나?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있으면 보통 정치 아시는 분들은 뭐 이거 별거 아니네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이 문제겠어요? 아니면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문제겠어요? 제가 보기에 받아들인 사람이 문제예요. 그 얘기 할 수 있는데 예. 그렇게 인식하는 게 문제인데 그걸 제가 보기에도 좀 이상해요. 어쨌든 캠프는 정비가 필요하고 예. 메시지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건 뭐 저희도 한번 얘기 나왔던 거니까 그렇죠. 견책성이라도 이렇게라도 노력을 하는 거에는 저는 뭐 점수를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주호영 의원 관련해서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주호영 의원은 지금 사실은 무혐의 처분 났습니다. 네네. 수산업자와 관련해서 왜 90만 원대다.
라고 해서 김영란법은 100만 원 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아슬아슬하게 어떻게 피해 가가지고 예. 이제 기스가 말하자면 난 거예요. 어쨌든 수산업자한테 대게 받고 했으니까 그 상황에서 위축되어 있으니까 뭔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데 간 것이고 이제 윤 후보는 지금 당심에서 좀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좀 그렇죠.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최대한 더 무게감 있는 현역을 영입할 필요가 있었겠죠. 이분이 불교계에서 좀 이렇게 그 고등학교도 능인고등학교라고 예. 그 불교계 학교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분이 또 불심이 좀 세가지고 그쪽 네트워크가 대구에서 굉장히 세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표에는 의미가 어느 정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선택인데 예. 그러면 방금 전까지 수산업자한테 90만 원 받아가지고 공정과 상식에 좀 반할 수 있는 주호영을 이렇게까지도 데려온다는 것은 윤석열 후보도 급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가 좀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왔으니까 정리를 네네. 좀 해드릴게요. 예. 공보 라인을 정비한 거는 신상필벌이 아니고 업무 분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일 공보특보랑 김병민 대변인은 성명 논평 쓰는 쪽으로 좀 빠지고 나머지 분들 뭐 윤희석, 이두아 뭐 이런 분들은 방송 활동을 좀 활발히 해서 방송에 나와서 우리 쪽 입장을 강하게 좀 대변을 해라 예. 라고 업무 분장이 일어난 거지 이것을 뭐 견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좀 공보 라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같거나 후보가 신뢰하거나 아니면 이 대선을 치러본 경험 있는 노련한 선대위원장급, 본부장급의 그런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이 문제지. 네네. 이것을 업무 분장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 해준 이 컨트롤 타워가 문제지 뭐 공보팀의 문제는 근데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역할을 위해서 조용 의원을 영입한 거 아니겠어요? 주호영 의원이 거기서 상주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주호영 의원이 어떤 대선 캠프에서 뭐 이러한 총괄적인 역할을 맡아보신 적도 없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인 선거도 이렇게 조금 감각이 좀 떨어지셔서 본인 선거는 사실 안 어려운 선거를 되셨는데 김부겸 의원이랑 한번 붙은 거 외에는 네네. 나머지는 좀 쉽게 갔죠. 솔직히. 이번에 이제 당대표 선거를 좀 예. 얘기한 거고요. 아. 저는 이제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네. 여기 윤석열 후보 측에 합류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 측에서 오늘 일요일이나 내일 월요일에 네. 어떠한 상징적인 분을 좀 영입을 해서 이 맥을 끊지 않으면 이게 야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모이는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홍준표 캠프 측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지 그 봐야 얘기 될것 나온 같다. 김에 홍준표 캠프 얘기 잠깐 해보죠. 홍준표 후보 캠프에 안상수 전 후보 그리고 이제 이현주 전 의원이 합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현역 의원은 지금 현재까지 뭐 조경태, 하영재 두 의원 외에는 현역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지금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국민의힘 내에서 약간 인기가 부족하신 건지 아니면 당선 가능성 때문인지 그리고 또 이제 새로 합류하신 안상수 전 후보 그리고 이현주 전 의원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뭐 이런 얘기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천 변호사님. 네, 일단 첫 번째로 저도 정치인사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안에서 막 아주 명망이 있거나 사람들을 막 많이 모으시거나 하는 그런 스타일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 하실 때도 뭐 그렇게까지 당직자들 사이에서나 당내에서의 평판이 막 아주 좋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셨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분들은 지금 많이는 움직이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중에 누가 된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다들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근데 지금 이제 언론에 난 거는 안상수 전 후보, 이현주 전 의원인데 이 두 분 말고도 전직 의원 단위에서는 굉장히 많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그래요? 후보 쪽에.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는 많이 안 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약간 그 쉬고 계신 분들은 홍준표 캠프로 지금 많이 가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잃을 게 그렇게 크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벌 게 별로 없는 분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할 만한 분들은 지금 예. 윤석열 후보 캠프는 가봤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들어가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돼서 뭐 윤석열 후보가 잘 된다 한들, 근데 홍준표 후보 캠프는 역설적으로 아직 자리가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전직 의원단에서는 굉장히 많이 홍준표 후보 쪽으로 노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고. 그래서 열린 캠프라고 했구나. 뭐라고 말. 네, 아니 근데 이제 문제는 안상수 전 후보든 뭐 이현주 전 의원이든 물론 장점도 분명히 있는 분들입니다만 아무래도 호 5에서
이 비호감도도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과연 이게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도. 근데 그게 중원 싸움을 할 때가 아니고 지금 당내 싸움에서 밀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홍 후보가 사실은 윤 후보를 앞서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본인 그 캐릭터 가지고도 윤 후보를 제쳤단 말이에요. 여론조사에서는. 네네네. 지금 그 당협에서는 근데 지난번에 장성철 교수님도 그 얘기 하셨지만 좀 차이가 난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봐야 되니까 한 표라도 더 모아야죠. 지금 당협 다 돌고 있고 토론회보다 당협 도는 걸 더 중점 주고 지금 홍 후보가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정설인데 그래서 게다가 지금 이제 최종감 5대 5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3대 7이었다가 5대 5가 되니까 당심이 더 중요해지는 그래서 거죠. 지금 가릴 때가 아닙니다. 예. 누구든 계속 묻지마 영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정치 인싸가 굉장히 예외적인 건 게요. 다른 방송들은 가보면요. 패널이 특히 보수 진영 패널은 90%가 다 윤석열 후보 쪽입니다. 그렇죠. 99%. 진짜 99% 여기 이제 그 정말 목숨을 걸고 이게 하고 예, 계시는 예. 분 한 분 내가 계시고 뭘 하는데요? 저는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몇 안 되는 그럼 사람인데 나는 비중립적이야? 아니 뭐 일단은 우리 싸워요 오늘.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재밌다. 이렇게까지 칭찬을 재밌다. 스스로 편하게 하시는 분들 나 처음 봤어. 재밌다. 진짜. 예,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예. 이게 아까 방금 이제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연장인데 스피커 역할을 할 사람이 홍준표 후보 캠프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널로 홍준표 후보 캠프 사람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현 변호사님? 없죠. 없어. 그러니까 안상수 후보랑 이현주 전 의원이 합류하면서 사실 저도 조금 걱정이 됐어요. 이게 네. 중도층 이미지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했는데 며칠 되시진 않았지만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거에 되게 적극적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그 최소한 언론 패널 확보에 있어서는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다. 네, 그렇게 보는 하긴 뭐 것 같아요. 이현주 전 의원도 워낙 방송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는 분명히 도움이 캠프에는 될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에 첫 1대1 맞수 토론이 있었습니다. MBC에서 열렸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맞수 토론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어젯밤 MBC에서 진행된 1대1 맞수 토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석열 대 홍준표, 유승민 대 원희룡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특히 홍준표, 윤석열 두 후보는 도덕성 문제를 놓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이호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당 해체 발언부터 꺼내들며 공세를 폈습니다. 제주도에서 당 해체 발언을 한 거는 그 홧김에 한 거죠. 치열하게 우리가 다음 선거를 대비를 못하면 그거는 없어지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이어 윤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본인 리스크, 네. 부인 리스크, 장모 리스크 이렇게 많은 리스크를 가진 후보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반대 진영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갖고 도덕성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도덕성 공방은 감정 섞인 설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책 능력도 안 되고 도덕성도 문제가 크고 아니 정책을 경륜도 물어보시지도 문제가 않고 크니까 맨날 인신공격만 하시고 후보 검증을 인신공격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이게 무슨 본선 가면 검증입니까? 더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검증이에요? 아니. 반면 윤 후보는 무상급식과 모병제 등 홍 후보의 말바꾸기를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제 입장에 왔다 갔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내신 공약을 이게 과연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시대 정신에 따라서 조금 변하니까 네. 그 시대 정신에서 맞추다 보니까 그래 된 거고. 유승민, 원희룡 두 후보도 북핵 문제와 복지 정책 등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북한이 핵이 있고 그게 우리를 때릴 수 있는데 우리는 왜 핵 공유를 하면 안 되냐 이거죠. 한국 내에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북한 보고 핵을 하지 말아라고 요구할 수 있는 유엔 유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징계 정당 판결과 관련해 후보 자격까지 거론했지만 원 후보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5일 최종 후보 선출 때까지 7번의 TV 토론을 더 치르게 됩니다. 사실 이제 현재 그 1, 2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홍준표 두 분의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도덕성 문제를 조금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 쪽으로 좀 강하게 많이 좀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렇게 되자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인신공격을 하지 말라, 뭐 격을 갖춰라, 뭐 이렇게 좀 거칠게 받아쳤거든요. 일단은 이 두 분 얘기가 아무래도 좀 중점적으로 해보는 게 맞겠죠. 어떻게들 보셨는지.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도 사실은 이제 버스에서 가면서부터 그걸 보려고 7시 50분부터 켜놨는데
홍준표 느낌이 전체적으로 그래요. 홍준표 후보가 좀 총명함이 총기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선언하시는 거 지금? 아니 이렇게 뻔히 너무 예상되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막 얘기해야 되는데 뭐 도덕성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목만 쉽게 얘기하면 디테일은 잘 안 들어가고 도덕성이 하자 있는 후보 아니냐. 내가 상대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다면 얘기하면서 의외로 윤석열 후보가 반박 잘하더라고요. 왜냐면 예. 이게 말도 보면 계속 시간이 남았잖아요. 남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할 말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렇게 보면 어제 토론은 전체적인 느낌은 홍준표 후보가 예상보다 공격이 약했고 좀 윤석열 후보는 나름대로 또 약간 선방한 게 아닌가. 어허. 전체로 보기엔 좀 그렇게 보였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기본적으로 보면 전 홍준표 후보가 패러다임에 성공했다고 보여집니다. 패러다임에 성공해. 예, 그러니까 어제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왜 저렇게 조금 약하게 아니면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지? 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오늘 아침에 이제 언론의 헤드라인들을 보면 제목들이 다 그냥 윤석열 후보 도덕성 공방 논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국민들이 그걸 보면 야 윤석열 후보가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어제 했던 내용보다는 오늘 보도 내용을 보면 홍준표 후보가 생각했던 것은 성공하지 않았느냐. 프레임을 짰는데 그 안에 들어와 버린 그렇죠. 거군요. 윤 후보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꾸 도덕성 얘기만 하시는 거. 홍준표 후보도 도덕적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순수하게 깨끗하진 않잖아요. 그분도 뭐 얘기거리가 좀 제법 되죠. 예. 근데 윤석열 후보는 도덕적으로 문제 있어라는 각인 효과를 내세웠고 윤석열 후보도 어떤 말 실수, 행동 실수 안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본전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이번 토론회는 내가 공격적으로 해야지, 지지 말아야지 내용보다는 그냥 기싸움에서. 어떤 이미지, 예. 이미지에서 나는 밀리지 않았다라는 이미지를 주려고 마음 먹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본 몇몇 사람들은 야 윤석열 후보가 너무 좀 무례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 엊그제 토론은 사실 윤석열 후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세 자체가 굉장히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사실 특히 정책 관련한 질의들이 나오거나 할 때 좀 주눅드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말과 말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길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제는 뭐 일단 시원시원하게 답변들이 나왔고 뭔가 자신 있는 모습이 남았기 때문에 토론을 보신 분들한테서는 저는 최소한 득점을 했거나 실점을 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렇게 그래요?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장 교수님 말씀도 맞아요. 그러니까 토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겼는지 몰라도 보도에서는 사실 홍준표 후보가 원하는 걸 얻은 건 맞습니다. 그건 맞고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홍준표 후보가 전략을 잘못 세웠다고 봐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도덕성 논란은 토론회 아닌 데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냥 뭐 어디 기자 간담회가 됐든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얘기 얼마든지 프레임 만들 수 있고 저는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정말로 그 승기를 잡으려고 했다면 1대1 토론에서 정책적으로 내가 윤석열 후보보다 아주 위에 있다. 그걸 보여줬었어야 된다.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였는데 네네. 냉정하게 말하면 그 기회는 날렸어요. 그건 유승민 후보가 해줄 테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게 이제 지금 윤홍이 1, 2위 대결이라고 하면 그런 면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자신이 실력이 압도적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현근택 변호사님 말씀대로 왜 이렇게까지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시지? 네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굳이 점수로 따지자면 저는 이번 토론의 한정에서는 윤석열 후보에게 좀 더 높은 점수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김준호 변호사님께는 그럼 약간 질문을 바꿔서 궁금한 거를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유승민 원희룡 후보의 네. 토론에서도 어쨌든 윤석열 후보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유승민 후보는 상당히 좀 공세적인 좀 그렇죠. 자세로 뭐 몰아붙이려고 했는데 원희룡 후보가 안 받아주더라고요. 네,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꾸 원희룡 후보는 지금 윤석열 후보 편드는 건가? 지금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들 좀 나오는데 그쪽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거 좀 별로였어요. 왜요? 그 원희룡 후보의 그 자세. 아.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네, 이렇게 약간 좀 약간 저는 거기서 유승민 원희룡 지지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유승민 후보가 정치인사에 나오셔서 그런 게 아니라 유승민 후보가 조금 원희룡 후보 생각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근데 어쨌든 유승민 후보가 좀 앞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부 유승민 원희룡이 작품성, 그렇죠? 2부가 흥행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 여론은 50%인데 국민의힘 후보가 1위를 못해요. 그 이유는
사실은 2부의 출연진에 대한 믿업지 못하다는 의견이 시청률이 안 나온다. 부동층에 있다. 아니요. 2부. 그러니까 2부가 홍준표, 예. 윤석열에 대해서 믿업지 않다는 네네네. 부동층의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 사람들을 보면 야 1부에 나온 유승민, 원희룡 중에 대선 후보가 나왔으면 내가 너희 찍지. 근데 너희 홍준표, 윤석열 가지고 난 못 찍겠어. 이런 여론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정권 교체 여론과 지지조사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그저께 토론회에서 명확히 보여준 거예요. 전반적인 구도는 오히려 네네. 보수가 현재 처한 위기, 곤란함을 그대로 드러낸 토론회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그 두 분 토론회 보면서 사실 유승민 후보가 여러 번 물어봤어요. 윤석열 후보의 판결이라든지 뭐 도덕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가 저는 확실하게 윤석열한테 줄 섰다라고 보여요. 예, 왜냐하면 그런 말이 이건 나왔을 확실히 간 거다 그냥. 네, 거의. 확실히. 왜냐하면 한두 번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여러 번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다 아니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이러는데 당연히 판결 났으면 판결은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 판결 뭐 정치적이다 아니면 뭐 이런 이유로 얘기했잖아요. 왜 지금 판결하냐 뭐 이렇게 대변인 예. 나와서 얘기하면 그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모르겠다. 판결 난 걸 어떻게 그 법조인 출신인데 몰라요. 그냥 판결 난 거다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보면 제가 보기에 확실히 윤석열 쪽에 줄 생각 맞아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김에 그 얘기 이제 우리 넘어가죠. 징계 재판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현 변호사님이 얘기를 해주신 내용인데 정직 2개월 징계와 관련해서 그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정직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오게 된 또 계기가 됐던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징계가 정당하다라는 1심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을 던지고 국민의힘 쪽으로 간 이 명분 자체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현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또 이렇게 아니 왜 지금 판결을 냈냐? 이제 이런 식으로 그쪽 캠프에서 또 나오니까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네가 소송을 걸었잖아. 약간 이제 이렇게 되는 또 모양새가 됐는데.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반박은 최소화돼야 됩니다. 예. 사법부에 대한 판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야지 대선 후보가 나오겠다라는 분께서 또한 검찰총장을 하면서 이 나라의 법치를 지키겠다고 하셨던 분이 사법적인 판결에 대해서 자꾸 뭐 시기상의 문제점 그리고 뭐 절차상의 문제점 판결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자꾸 언론에 나와서 본인과 대변인들이 나와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건 윤석열 후보의 이미지를 좀 깎아먹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지금 뭐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뭐 사퇴를 할 수는 되죠. 없는 거고 뭐 심지어 이제 항소하는 여당과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한 모양. 저희가 이제 조국, 윤미향 이런 분들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는 거는 사법적으로 판결이 나도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잘못 안 했어. 끝까지 가봐 막 이런 식의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치 체계를 훼손하는 말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비판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걸 좀 닮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너무 정답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런 사실 이건 정치적으로도 이 얘기를 키울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 왜 지금 판결을 하냐, 뭐 그 무슨 법률팀인가요? 거기서 막 엄청 길게 막 구구절절 막 비판을 하던데 그러면 이 이슈가 더 살아나요. 그렇죠. 아니 1심에서 졌으면 정답이 있어요. 사법부의 판단을 뭐 존중은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주장을 또 앞으로도 개진하겠다. 그런 간단한 성명만 내면 돼요. 이걸 가지고 굳이 논박을 길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전략상의 미스를 하나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뭐 판결에 대해서 갖다부터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똑같아요. 저희도 정경심 교수 1심만 나왔을 때도 엄청 비판 많이 했어요. 네네. 다 내로남불 논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결코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여기서 저는 또 원희룡 후보를 약간 돌아가서 비판을 좀 하고 싶어요. 네네네. 이거는 이 정치인으로서 법률가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캠프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판을 할 수 있고 비판해야 되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했다는 건 저는 최재형 후보 캠프에 약간 데자부가 느껴져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 나요. 그 감이 뭐예요?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이 별로 부담 없이 자기한테 오도록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나는 윤석열 후보를 막 세게 공격하고 이러지 않는데
그러니까 뭐 그쪽이 믿업지 않으면 나한테 오세요. 약간 이런 식의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데 원희룡 후보는 일단 제주에서 지지가 너무 낮으셔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슬픈 일이 많겠죠. 네. 후보 제가 입장에서는. 고향이니까 잘 알죠. 네. 아니 또 제주 왜 바로 그러냐면 치고도 못 치네요. 사실은 뭐 제주도에서 별로 한 게 없어요. 특별히 남는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하셨겠죠 또. 그렇게 사실은요. 마세요.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 판결에 대해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왜냐면 뭐 이재명 아니 좀 들어보세요 제 얘기도. 왜냐하면 대장동 사실은요. 이게 출마 명분이거든요. 네. 자기가 쫓겨났다. 그렇죠. 쫓겨났다. 네네. 쫓겨났다는 게 출마 명분이잖아요. 탄압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나왔다는 건데 예. 지금 보니까 이제 이 탄압이 아니라 이게 징계가 정당하다는 게 되면 그냥 자기 발로 걸어 나온 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가볍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자기 발로 걸어 나와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대선 출마하려고 그냥 스스로 그만뒀다. 그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징계가 정당한 게 되면. 예.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법률적인 반응이라는 게 저는 참 재밌는 게 뭐 이제 판결했냐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본인이 한 거니까. 또 뭐 집행정지는 받아주는 거 그거가 달리 판결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 뭐 변호사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그 대리인이라는 분이 정치적인 편향에 의해서 뭐 판결을 한 거다. 예. 그것도 사실은 아니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어제도 토론회 때 보니까 법의 지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뭐 사법이 무너졌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법의 지배의 최후의 보류는 사법 판결이에요. 네. 근데 지금 법원도 정치 편향이라 하고 검찰도 지금 뭐 이재명 뭐 어디 서초 지분이하고 이래버리면 사실은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하는 법의 지배는 그럼 자기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지배 그 얘기로 들려요 법의 지배가. 근데 조국 윤미향 교수님 그 얘기를 왜 얘기하세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옹호했던 민주당 쪽 분들과 그쪽 분 패널 분들은 윤석열 후보 측의 반응에 대해서 네. 비판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그 김경수 지사 대법원 판결 나왔을 때도 그쪽 대선 후보들이 더 심했어요. 무슨 한명숙 전 네. 총리 문제도 그렇죠. 정세균 후보였나? 그때 무슨 대법원이 증거 재판주의의 원칙을 위배했다. 뭐 이런 그래서 얘기가 윤석열 말도 안 되는 후보의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잘못했다며요. 잘못했다더니 윤석열 후보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할 테니까 자격 없는 민주당 쪽 패널 분들은 비판하지 이 마세요. 얘기하는데 왜 그 얘기가 나와요? 상관없으니까 그럼 상관없는 김준우 변호사님. 그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좀 대응할 때 자기가 탄압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뭐 장모 사건까지 뒤져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예. 본인이 조국 집안을 털으면서까지 얘기가 이게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윤 후보는 그 얘기는 하면 안 돼요. 더 이상. 네, 그냥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겠고 수사 중인 사항이니까 뭐 결혼 전에 일어난 일들도 많으니까 전 잘 모르지만 법적 책임을 받아야 된다면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이고. 네. 근데 이번 정치권 관련해서는 본인이 좀 더 세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저는 2심에서 약간 판결 이유가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요? 예. 그럼에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중에 핵심이 뭐냐면 판사 사찰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판사 사찰한 사람이 고발장 사주 의혹의 핵심 손준성 검사 동일인이란 말이죠. 예, 이게 예. 두 개가 오버랩이 되면서 이게 더 두 개가 만나서 기름에 뭐 불이 더 붙는 약간 그런 양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가볍지 않다. 촉매가 될 수 있다. 네, 손준성이라는 그렇죠. 이름이. 그런데 이게 이제 고등법원 판결이 이제 언제 날 거냐가 그렇죠. 예, 또 그러니까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이번 대선에서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징계 사유가 이거였어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판사 사찰 문건 만들고 채널 A 사건 관련해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점이 징계 사유로 인정이 됐어요. 심지어 이제 이거 뭐 가볍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오히려 정직 2개월이면 사실 가벼운 징계가 나온 거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논리적으로는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조금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개인적으로 같습니다. 추측을 조금 해보면요. 사실은 이게 1심이 10개월 걸렸는데 아마 윤석열 측에서 빨리 해달라고 했나 봐요. 네. 본인들이 이길 걸로 생각하고 빨리 이제 이 지금 팽팽하고 이러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내년 대선까지 항소심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항소심이 보통 뭐 6개월 뭐 이렇게 물론 1심보다는 좀 적게 걸리는데 네네. 말씀처럼 이게 지금 선거 만약에 대선 한두 달 사이에 내게 되면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안 끝날 수도 있고 지금 말씀처럼 고발 사주 사건이 만약에 그때 이게 밝혀졌다 이랬으면 예. 이건 거의 파면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은
직접 원인은 아니지만 판결에도 저는 영향을 많이 미쳤을 수 있다고 봐요. 고발 일단 뭐 고발 사주 아니, 실제로 사건이 그 징계건은 아니지만 나중에 드러난 거잖아요.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그것까지 관여했으면 아 이게 실제로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고발 사주의 의혹을 갖고 이번 판결에 아니 영향을 그건 받았다. 아니지만 동일인이기 때문에 동일인이기 이 사건이 나중에 벌어진 거고 법적으로는 그게 징계 사유는 안 들어 있어요. 근데 네. 그게 만약에 그 전에 밝혀졌다 그러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됐을 거다. 근데 뭐 일단 고발 사주 사건에서 윤석열 후보가 개입됐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낸 징계 없으니까 그걸 그렇죠, 뭐 그렇죠.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죠. 삼을 수는 없고 아 당연하죠. 그건 사후적인 거 안 네네네. 되는 거죠. 그럼요. 네. 그리고 일단 지금 정치적인 영향을 좀 보면 저도 이거 왜 취하 안 하고 계속 갖고 가나 약간 의아하긴 했거든요. 예, 네, 예. 뭐 제가 봐도 윤석열 후보 캠프는 본인들이 반드시 이긴다라는 아마 어느 정도 확신이 확신이 있었던 것 있었군요. 같고 그래서 계속 가지고 왔던 것 같고요. 지금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그럼 경선에서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예. 놓고 보면 사실은 경선에서는 그렇게 큰 큰 영향은 영향 없을 없을 거라고 것이다. 봐요. 그러니까 아직 1심 판결이고 또 한 가지는 특히 보수 진영 지지자분들 사이에서는 이게 징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사실은 그냥 맨날 그 뉴스에 중계되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후보의 갈등 예, 예.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징계가 어떻게 되고 뭐 법적으로 어떻게 되든 이런 걸 다 떠나서 갈등이 있었던 거는 맞아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주적처럼 뭔가 됐던 거는 맞기 때문에 윤석열 당시 총장이 그런 면에서 이 판결 하나가 나왔다고 해서 보수 진영 지지자들이 그렇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면에서 경선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거고 다만 본선에 갔을 때 중도층에서는 예.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공정이라든지 어떤 법치를 바로 세우는 가치가 과연 설득력이 있겠는가라는 점에서는 뭐 일정 정도 마이너스일 수는 있겠다고. 대부분 그거는 좀 동의를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윤 후보 측에서는 털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재판의 속도를 내달라 이런 느낌을 많이 주었는데 결국 못 털었다. 이길 거라고 확신했을 거라는 거는 뭐 두 분이 생각이 같으시네요. 그렇죠. 집행정지도 받아줬고 이러니까 이제 이길 거로 생각을 했겠죠. 어찌 보면은요 이 판결보다 예. 저는 일반 국민이나 지지층에 더 영향을 끼친 거는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서민 교수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시 또 윤석열 후보 지지로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 아니 처음으로 실망했다 뭐 이런 얘기 이런 반응을 보이다니 사과해야 된다 실망이에요. 이거죠. 라고까지 얘기한 거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의힘 지지층에 이게 뭐지라고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포인트였다. 서민 교수가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고 보세요? 윤석열 후보를 아주 강하게 지지해가지고요. 네네네. 그 분을 좋아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영향력이 있죠. 서민들한테는 영향력 있으신 거죠. 그렇군요. 오늘 정말 못쓰겠다고 끝내야 되겠네요. 교체 여론이 막 댓글에서 막 그러면 안 돼요. 네. 이거 못 살릴 드립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예. 네. 정치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정직을 받았을 때 가처분도 신청 안 하고 걷어차고 바로 정치로 딱 뛰어드는 그림이 더 예뻤다라는 얘기가 중론이었거든요. 예. 저는 법적으로 그 당시 방송 보시면 거의 유일하게 처음부터 정직이다. 근데 보수 패널은 이게 무슨 징계 사유냐? 민주당 패널은 해임도 마땅하다 이런 얘기할 때 저 혼자 정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훌륭한 그러니까 변호사십니다. 정직을 해야 이게 법원에 가서도 무조건 이긴다라는 판단까지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 계속 가면 무조건 징계 사유 정당하다고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못하면서 아주 다양한 이야기 정의당 얘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또 윤석열 후보 쪽 얘기까지 쭉 한번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또 한 주 동안은 또 어떤 또 정치적 이슈들이 벌어질지 다음 주 우리 또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